네,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저희 지금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 후 알릴 의무 문제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 시험에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이론과 응용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시험 볼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내용 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시 보시면 보험가입 내역이 땡땡 손해보험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그리고 가입 전 직업, 가입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보험료율이 0.01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가입 후에는 직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 인부 3급으로 바뀌었고 보험료율이 0.03이라고 할 때 질문은 업무 중 사고 발생으로 척추의 장애 지급률 30% 판정을 받은 경우 영구장애 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얼마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산식은 가입 금액에다가 장애 지급률을 곱하면 된다라고 예시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라고 하죠.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추락하게 되면 대부분 엉치부터 떨어지던가 아니면 보통 발을 디디면서 뒤꿈치뼈가 부러지고 충격이 올라오면서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척추의 장애 지급률 30%로 들어드렸고요. 자, 이 경우에 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얼마일 것이냐. 근데 지금 보시면 쟁점이 계약 후 알릴 의무잖아요. 업무 중 사고 발생이라고 제가 전제를 직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인부로 바뀌고 나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바뀐 직업과 이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죠. 그리고 통지 의무까지 위반했다면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일 것이냐. 자, 그러면 1억에다가 가입 금액이 지금 1억이에요. 그리고 장애 지급률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라고 한다면 그 지급되는 장애 보험금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 산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험 기간 내 사고인가? 기간 내 사고죠. 두 번째,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죠. 문제에서는. 세 번째, 위반했다면 사고와 위반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으면 변경 전후 요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는, 즉 현장 인부로 바뀌었지만은 정작 사고는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뭐 등산하다가 취미생활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통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단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여부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되고 다섯 번째 단계로 위반 시에 보험회사는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했는지 즉 위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든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라서 뭐 전액을 지급하든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의 해지 여부는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해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1개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회사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5단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이제 밑으로 이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모두 위반했을 경우에는 비례보상 및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례보상 내용은 1억에다가 30% 나왔으니까 30%면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인데 직급 비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료율이 0.01, 보험료율이 0.03. 죄송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었네요. 정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 기준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3천만 원의 장애 지급률이 30%니까 원래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3천만 원의 30%인 9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럼 900만 원을 전부 지급하든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제가 비례보상 내용으로 3천만 원,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요. 3천만 원에 30%, 이번 사고로 장애율이 30% 발생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의무 위반이 없을 때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적용해서 보상을 하면 되니까 9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리고 의무 위반도 있었고 그 변경된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후 요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삭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후와 전후의 비율을 따져보면 0.03분의 0.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900만 원에다가 이 3분의 1을 적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권 행사는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사실이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역시 보상을 할 때 삭감을 해서 지급할 거냐 전액을 지급할 거냐 요거 하나 따지시고요. 보상과 관계없이 해지할 거냐 말 거냐 의무 위반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이 없으면 해지할 수 없죠. 다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해지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만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것도 일부 해지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 중 사고가 아닌 내조 활동 등 상해였다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바뀐 직업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였으니까. 실무에서도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손해사 손사들이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다. 그럼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의무 위반과 관계가 없는 전혀 무관한 사고다 그러면 전액을 지급하게 되죠. 물론 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는 위험이 현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변경,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됐는지 여부부터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에는 먼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느냐 보실 때에는 현저하고 지속적인 요건, 즉 일회성으로 위험이 잠깐 증가했던 케이스는 보험회사에 통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보험계약 한번 체결하면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데 중간에 잠깐 친구 오토바이 한번 빌린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나 오토바이 운전할 건데 그러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운전할 건데 위험이 2시간 정도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나 이거 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변경 증가됐을 경우에만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계약 전 알릴 의무 할 때 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라서 이거 역시 나쁘고 사기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나쁜데 사실 계약 전 알릴 의무보다 좀 더 중차대한 우리 범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병력을 고지하지 않는 정도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에이즈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질병을 하나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상한 마음을 먹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기에 의한 마음을 먹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 기간도 더 길고요. 취소, 해지는 내일부터 우리 계약은 소멸, 이때까지는 유효 이렇게 되는 건데 사기에 의한 계약은 전면적으로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그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때까지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그것도 싹 다 돌려줘야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에 의한 계약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자, 고지 의무 위반하고 사기에 의한 계약이 추상적으로 좀 경범죄, 중범죄 이런 차이가 있는가 보다 라는 건 아시겠지만 자, 실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병력을 알리지 않았을 때 이게 과연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즉 고지 의무 위반인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겠다라고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예시를 두면서 등이라고 또 조건을 붙여놨어요. 즉 요거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세 가지 정도와 동일한 정도의 어떤 계약의 형태를 띄었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럼 먼저 효과라든가 의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사기 사실의 안날로부터 1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즉 둘 중에 빠른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5년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한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할 때 사기 의사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에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개월 내 취소를 못했다? 그래도 뭐 여기 약관에 5년이 있으니까 5년까지 또 기다릴 수 있겠지. 두 번째 기회가 있나?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먼저 알았을 때 1월 내에 취소하지 않았다면은 5년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쭉 사기에 의한 계약이 체결됐는데 모르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럼 6년 차에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때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 더 빠른 기간인 5년이 경과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더 빠른 기간이 경과됐을 때에 그 빠른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빠른 기간이 도과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소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급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 시 이민합의 포함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사고 발생 유무 및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반환해야 되고 무효니까요. 없었던 일로 돼야 되는 거니까. 보험사고 발생 유무 및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보험금 지급 책임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한 순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줬던 거 서로 주고받고 했던 거 모두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받은 게 있다면 대부분 보험료 우리가 내는 돈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계약자 측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사기에 의한 취소는 즉 계약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민법은 사기의 경우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약관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우리 계약은 민법에 따라서 보통 상법 아니면 민법인데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법에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법에서 약관에서 갖고 오면서 약관은 야 민법상 사기 10년 너무 기니까 우리는 5년만 할게. 5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할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중고 거래를 한다든가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무슨 법률 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교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민법상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 거래하는 것만 아니면 그때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사기에 의한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 계약에서 의한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은 추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계약 체결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어? 그럼 사기에 의한 피해자가 있겠죠? 나 이거 못 참겠으니까 무효로 할래 라고 하지 않고 사기로 하자니까 자기도 좀 사정이 있으니 네가 사기친 거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땅콩을 때리면서 알밤을 때리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번엔 내가 넘어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추인입니다. 추후 인정한다. 추인하게 되면은 그때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관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사기에 의한 계약 유형을 써라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게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라는 게 2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 가로 열어놓고 대약, 위변, 암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약, 위변, 암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약, 위변, 암해에서 대약 이거 뭘까요? 대는 대리진단, 약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대리진단 자체는 쌍둥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형이 약간 몸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동생이 형 대신에 쌍둥이니까 가서 형 신분증 갖고 가서 대리진단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뭐죠? 대리진단을 통해 가지고 형의 계약 진단 절차를 통과시켜 준 거죠. 이런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대약, 약은 약물 복용이에요. 약물 복용은 혈압이 막 18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80이면은 거의 그죠 임종 직전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혈압 약을 먹고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정상 혈압인 것처럼 하면서 진단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복용에 의한 수단도 이것도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약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변입니다. 위변은요,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인데 보통 보험에 가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죠.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혈압이 있으십니까? 그럼 혈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진단서나 좀 이 의무 기록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입할 목적으로 진단서 혈압이 180인데 앞에 숫자만 싹 바꿔가지고 130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위조 또는 변조죠. 이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해지라고 하는 그때도 또 진단서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랑 겹치잖아요. 똑같은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인데 진단서 위조 또는 변조 해놓고 하나는 취소, 하나는 해지. 이상하죠? 근데 이 진단서는요.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말하는 진단서는 보험 가입 목적의 진단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해지에서 말하는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 거기서 말하는 진단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들어가는 진단서를 의미합니다. 가입 목적의 진단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원을 100일 했는데 영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0일로 고쳐가지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청구하는 그때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는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되는 거고 가입할 목적으로 혈압 같은 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약, 위변, 그 다음에 암애가 있었죠. 암애는 뭐겠습니까? 암 또는 에이즈에 대한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죠. 간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과 유사한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보험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요. 그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시면 자, 청약서상 10대 질병 중 우리 청약서에서 말하는 계약 고지의무 대상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10대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10대 질병이 제가 앞글자 따서 암백고당협 심신간뇌애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10대 질병 중에서요. 암, 백고당협, 심신간뇌애 있으면 아까 우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도 암애가 있었죠. 또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10대 질병 중에서도 암 에이즈가 있어요. 즉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10대 질병 중에서 암이나 에이즈 이 두 가지는 이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는 우리가 지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아봤었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알아봤었죠. 그럼 계약 전에 알려야 될 의무, 계약 후에 알려야 될 의무를 알아봤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는 거죠. 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려야 될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이후에 뭔가 사정이 바뀌었을 때에 알려줘야 될 의무, 이게 전후 알릴 의무고 당연히 중간에는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계약 체결은 우리는 여러분들 보험 계약 이거 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재산보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또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모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계약을 하고 다니고 계세요. 일례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우리 물건 살 때 어떻게 하죠? 슈퍼 가서 그냥 후드티에다가 모자 그냥 둘러 쓰고 저도 그냥 안 씻고 그냥 가가지고 귀찮으니까 당근을 샀다 그러면 양배추를 샀다 그러면 양배추를 던져놓고 저기 캐셔분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카드 내밀고
계산하죠. 이게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양배추를 내미는 거는요, 이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청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셔분이 여기에 대한 바코드를 긁고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돈을 냈을 경우에 네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즉 이 양배추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거죠. 점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매매 계약이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 근데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착각들 하시는 게 친구분들이 보통 가끔 연락이 오죠.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대부분 뭐 사달라 아니면 보험 쪽으로 보통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야 누구 친구가 뭐 병에 걸렸다는데 무슨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야 그런데 내가 보험을 하게 됐다. 하나 가입해 줘라.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죠? 야 내가 하나 가입해 줄게.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보험회사 측에서 저한테 청약을 하고 제가 승낙을 한 것처럼 보통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법률적으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거는 이 친구가 가입 하나 해주세요. 또는 보험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거 하나 가입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입해달라고 저희한테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유인. 즉 소비자가 청약을 하도록 유인한다. 우리가 아주 더운 날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료수 자판기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음료수 자판기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 와서 뽑아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이 바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청약의 유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럼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약서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알릴 의무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했죠. 왜 그렇죠? 청약만 한 거 가지고는 계약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 살 때도 저희 양배추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뭐 시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시장에 1,000원 적혀 있는데 제가 양배추 사겠다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도 없어요. 얼마다는 말도 없는데 제가 이제 지레짐작하고 500원 좀 할라나? 500원 놓고 가져가면 주인이 뭐라 그러죠? 도둑 잡으라고 하죠. 즉 이거는 제가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실제로 돈을 주고 계약이 체결돼야 그때 비로소 문제가 없는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죠. 청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이게 보험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으려면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승낙이 있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 건데 내가 청약을 할 때 질문표에다가 과거에 병행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체크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알리고 있으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청약서를 제출해서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아니면 조건부로 승낙할 건지를 심사숙고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야 미숙아 우리 한번 만나볼까? 라고 만남에 대한 청약을 했을 때 보통 미숙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안 하잖아요. 왜? 모냥 빠질까 봐. 그러면 오빠 생각 좀 해볼게. 뭐 좋으면서 생각 좀 해볼게 할 수도 있고 안 좋으면서 생각 좀 해볼게 할 수도 있겠죠. 좋으면서 생각 좀 해볼게는 며칠 뜸들이다가 알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싫은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는 이 과에서 마주치면 좀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타격이 적게 어떻게 거절할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낙을 하든 거절을 하든 시간이 미숙이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무슨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뭐 CC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계약 체결하면 10년 뭐 20년 종신 계약 동안 쭉 안고 가야 돼요.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건강 상태를 쭉 검토하면서 이 계약을 받을지 말지 조건부로 승낙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그냥 법에서 최대한 많이 심사숙고해라고 한다면 청약해놓고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약을 하고 그날 보험료는 매월 25일 날 빠져나오려고 할게요. 이렇게 설정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불 덮고 누우면서 나 보험계약 체결됐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건데 승낙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주구장창 니네 알아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계약 체결했다고 오해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며칠 더 기다려볼까?
사고 나면은 뭐 계약 체결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줄 일은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사고가 벌써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보험 가입하기 잘했다 라고 하면서 보험회사 갔더니 아직 승낙 여부 결정 안 했는데요. 이래버리게 되면 이 가입자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 오늘 보험료 결제 계좌까지 알려줬으니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기대와 보험회사의 또 어떤 합리적인 이유, 보험회사도 당연히 받을 건지 말 건지 조건부로 승낙할 건지. 이 조건부 승낙은 뭐냐면 체결할 때 이 뭐 갑돌이가 예전에 디스크 한 3개 터진 적 있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디스크가 있었어? 그러면 허리는 빼고 나머지는 가입해 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조건부로 승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조건부로 승낙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너무 짧게 줘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률에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특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표준약관에서. 자,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조건부 승낙되어 있는데 이 청약과 승낙을 합쳐서 우리는 계약이 비로소 성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낙, 승낙의 일종인데 계약을 체결할 때 허리는 빼고 담보할게 또는 어떤 질병이 있었다면은 고혈압이 있었으니까 고혈압은 빼고 담보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똑같이 담보해 주되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니까 허리 담보해 주되 다른 동일한 어떤 그 나이를 갖고 있는 동일한 건강 조건의 사람, 표준체보다 좀 더 건강한 표준체보다 비싼 보험료를 받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을 저 친구는 1억, 또 선생님도 1억 담보하기에는 선생님은 디스크가 있으니까 7천만 원만 가입시켜 드릴게요. 보험료는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늘릴 수도 있고 신체에서 일정 부분을 빼거나 신체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부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이 있든 조건부 승낙이 있든 승낙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근데 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이 4가지가 바로 조건부 승낙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쓰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건 4가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제한은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 조건에 동일 나이에 동일 성별에 뭐 이렇게 뭐 가입을 하겠다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질병이 있고 이 사람은 질병이 없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1억 담보할 때 이 사람은 동일한 질병이 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받고 1억을 담보해주면 이 사람 건강한 사람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 조건 하에서는 1억이 아닌 당신은 질병이 있으니까 5천만 원만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바로 보험가입 금액 제한이고요. 일부 보장 제한은 당뇨가 있으셨으니까 당뇨 질병은 빼고 담보해 드릴게요. 또는 뭐 디스크가 있으시니까 디스크는 빼고 담보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부 보장 제외고요. 보험금 삭감은 어떤 그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시를 들어서 3년이라고 기간 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1,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좀 건강 상태 안 좋으시니까 3년 동안은 5천만 원만 드릴게요. 3년 지나면 1,000만 원 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해서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뭐 1,000만 원의 반인 500만 원만 주고 3년 지나서 사고 발생하면 다 약속한 1,000만 원을 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보험금 삭감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식 삭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다음 보험료 할증. 이 보험료 할증은 동일한 조건 컨디션을 놓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시니 이분은 보험료 10만 원이지만 선생님은 보험료 15만 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험료 할증이죠. 이 4가지가 바로 이 조건부 승낙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청약을 했을 때 승낙을 하든 조건부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쭉 가는 건데 문제는 승낙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죠. 뭐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그럼 승낙 기간 및 승낙 의제를 봤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되어 있는데 받은 경우에까지 밑줄을 그어 두시고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조건부 승낙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보험회사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청약만 했을 때 청약만 했어요.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받자마자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승낙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늘 돈까지 냈으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불 깔고 누우면서 돈까지 냈으니까 오늘부터 1일이겠거니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까지 받았다면 그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승낙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약관 및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부터,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되며 되어 있죠. 그래서 무진단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계약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단 계약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 계약은 엄청 고액의 계약이거나 가입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보험회사가 병원을 지정한다 그랬죠. 저 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단 계약이에요.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VIP 대상으로 고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진단 절차를 밟기도 하죠. 그럼 이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이고요.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된다. 근데 진단 계약은 왜 청약일이 아니라 진단일부터냐? 무진단 계약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질문표에 답변을 막 다니까 고지음으로 그때 이행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서면에 질의 답변 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30일이 소요되면 되는데 진단 계약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 갔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진단받으러 안 갔어요. 진단을 받아야 뭔가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스캔이 됐고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심사숙고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안 받아버리면 보험회사가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됩니다. 승낙한 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간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은 이때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홍길동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구나. 다만 추정이니까 반증, 사망하기로 추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홍길동 씨가 살아 돌아왔다. 그럼 이 살아 돌아온 자체가 반증이니까 추정이란 자체는 그 자리에서 효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간주는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홍길동 씨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게요. 그러면 그 간주하고 나서는 홍길동 씨가 나타나도 법으로 이미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집어지기 때문에 간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간주한다는 같은 동의어로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럼 보험회사 니네가 결국 받기 싫은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은 이거는 승낙한 것으로 봐서 책임을 져라.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해서 30일 이내에 니네가 심사숙고하되 30일 이내에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니네가 부담해야 된다. 불이익은 니네가 감수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승낙기간 및 승낙의제죠. 그럼 승낙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승낙의제는 30일 이내에 어떤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바로 승낙의제입니다. 자, 승낙 거절 시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승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도 피토하고 왔대요. 각혈하고 왔대요. 근데 그 계약을 보험회사가 왔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줬으니 내가 계약을 체결해 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험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날 보험료 1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30일 아닌 1월 20일쯤 됐을 때 미안한데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거절할게. 라고 했을 때 1월 1일 날 받았던 보험료 10만 원만 돌려주고 끝나느냐. 그러기에는 우리 계약 관계에서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은행에 20일이라 넣어두면
다만 이자 몇 푼이라도 나올 텐데 그걸 빨리 네가 얘기를 해줬어야지 라고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체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라고 거절한 게 보험회사의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보험회사는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하게 거절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솔직한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약관에서 이자를 붙일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평균 공시 이율, 그 다음에 계약 대출 이율, 그 대출 이율.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이자하면 무조건 세다라는 인식이 드시죠. 똑같죠. 보험계약에서도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높은 이율이고요. 평균 공시율이 낮은 이율이에요. 그러면 이때 보험회사가 분명히 20일 동안 보험료를 받아둔 건 있었으니까 그냥 원금만 주는 건 마이너스고 이자를 붙여서 주긴 줘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면 계약 대출이율을 붙여가지고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30일 이내에 거절 통지를 한 거는 뭐죠?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평균 공시이율 더하기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기준에서는 평균 공시이율이 2.25%니까 더하기 1%하면 3.25%가 되겠네요. 3.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년 기준이 3.25%니까 20일 늦어졌으면 3.25% 곱하기 365분의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죠.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 1회 보험료를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건 아니고요.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회사가 있고 안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용카드로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결제를 했다.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야 미안한데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거절할게라고 했을 때 이때 주게 되는 이자는 평균 공시율을 붙여서 매출을 취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액만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용카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부담했으니까 너도 이자는 받지 말고 매출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승낙 거절했을 때는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했을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 그 보험료에다가 더하기 이자를 주는데 평균 공시율 더하기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근데 다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만을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답안지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쓰시다 보면 보통 이제 거절 시효과 써보면 한 3줄 정도 나올 거예요. 3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핵심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이거를 막 길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가 곧 암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핵심 키워드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점수가 잘 나갑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에는 모의시험반 돌려보면 답안지를 많이 받아보잖아요. 받아보면 간략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말만 딱딱 하는 답안지가 있는가 하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막 사족을 다는 답안지들이 있어요. 그럼 답이 맞아도 아무래도 전자에 점수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염두에 두시면서 쓰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보장 제외 조건부 승낙하에 계약을 체결해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보장 제외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하고 승낙 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조건부 승낙이 있다 그랬죠? 조건부 승낙 중에서 일부 보장 제외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일부 보장 제외는 고혈압이 있을 때 혈압은 빼고 담보해 줄게.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 그럼 허리 디스크는 빼고 담보해 줄게. 이게 일부 보장 제외의 형태라고 했죠. 그럼 일부 보장 제외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한 3개 터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허리에 있는 요추, 보통 허리 부위를 요추라 그러는데 요추 부위는 제외하겠습니다. 전 기간 동안 제외할게요. 전 기간은 보험계약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약 구간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딴 데 알아봐도 다 가입 거절 대상이니까 그래 허리는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담보받아서 다른 질병이라도 좀 커버를 받자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약관 조항에 따라서 일부 보장 제외 조건부 승낙하에 계약을 체결해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보장 제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라고 돼 있죠. 즉 허리에 대해서 부담보를 했는데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그 허리로 인해서 추가적인 진료 사실이 없을 경우, 상태가 악화돼서 여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받았다거나 동일 허리에 대해서 보장 제외된 허리에 대해서 이런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정기간 동안 허리는 뺄게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청약한 다음에 그 허리 제외된 부위에 대해서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정기간 동안 담보 안 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런 사실이 깨끗하게 없으면 그 이후에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통 질병은요 5년 동안 어떤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완치된 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5년 정도가 되면 그 신체 리듬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에 대한 완치를 5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에서도 이렇게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놓고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허리 부분이 거의 다 나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허리도 담보해 줄게. 뭐 당뇨를 만약에 보장 제외했는데 당뇨로 5년 동안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없었으면은 5년 지나면 당뇨도 보장해 줄게.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해 놓고 있을 때 보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알아두면 뭐 괜찮은 조항이죠. 그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서 자, 청약일부터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계속 잘 내면서 5년이 쭉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5년 이내에 치료나 진단 사실도 없었지만은 중간에 보험료를 못 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됐을 수도 있잖아요.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를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해지됐다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 제도가 있어요. 그럼 2년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됐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청약일로부터 3년이 됐을 때 살리게 된 거죠. 그럼 살리게 됐을 때 약관에서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2년 지났고 1년 돼서 3년 내에 부활했으니 앞으로 다시 부활 계약부터 2년만 지나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었을 경우 나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중간에 계약에 뜬 것까지 포함해서 5년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의 의미는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없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계약이 해지됐었잖아요. 그럼 해지돼서 다시 부활을 시켰다. 그 부활시킨 날로부터 다시 5년 동안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어야 부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계약을 청약을 할 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음 주제가 바로 청약의 철회예요. 이 청약의 철회는 뭐냐면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신혼 초에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죠. 그래서 뭐 이 연봉에서 얼마씩 저금을 하고 적절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으니 이렇게 뭐 분산시켜 담아두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은 나는 큰 부자가 돼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부분 꿈들을 많이 꾸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을 꿨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저 때는 변액보험이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변액보험 열풍이었는데 그때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와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야, 너 지금 네가 100만 원을 번다고 쳐. 그럼 거기서 생활비 빼고 뭐 했을 때 변액보험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넣어. 그러면 야, 내가 20만 원 갖고 생활이 될까? 라고 물어보면은 야, 지금 허리띠 졸라 매. 내년에는 110만 원 벌고 내후년에 120 벌면은 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생활 괜찮을 거고 이렇게 큰 돈을 넣음으로써 나중에 네가 60세가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자, 봐. 4%, 6%만 붙어도 이게 이렇게 불어나. 야, 놀랍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지금이야 뭐 조금 참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막 청약을 하죠. 근데 청약을 누웠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몇 시간 돌려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규정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한번 사인하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낸 보험료에 대해서 일단 이걸 손해를 보고 그냥 다음 달 보험료부터 안 내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입장에서 그 무리한 조건, 어떤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상황에 맞지 않는 계약을 청약을 쭉 했을 경우에 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상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조문이 없는데 우리 그 재산보험표준약관에서는 청약의 철회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에요. 자, 의의를 볼게요. 자, 성급한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은 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의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고, 시험에 청약의 철회 쓰셔 나왔는데 의의를 적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청약이 철회되어 있습니다. 청약 철회의 기산점 나와 있죠. 자, 기산점은 언제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산점은, 자,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청약서에다가 막 작성을 하죠. 그럼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하고 나면은 보험회사가 그 청약서를 받아가지고 이 계약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다가 승낙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1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전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증권이 쭉 날라와요. 뭐 이메일로 날라오든. 그게 뭐죠?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예요. 승낙표시 가름하는 거죠. 그러면 증권을 받았을 때 그냥 승낙됐는가 보다 하고 보험계약이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증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증권을 보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승낙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증권만 보내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증권 받으면서 이때부터 그럼 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떨어졌는가 보다로 생각하게 되는데, 청약의 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청약일이 아니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1월 1일 날 내가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증권을 1월 15일 날 받았다면 1월 15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점인데요. 자,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청약의 철회는요. 제가 아침에 청약서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청약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냐면 그 청약했던 거를 없었던 일로 할게요 라고, 제가 만약에 의사표시를 활로 비유해서 쐈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화살을 뛰쳐가서 잡고 다시 내가 했던 자료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가 됐을 때에는 다시 내가 청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위치로 모든 게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철회를 하게 되면 보험료 냈던 것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고요. 그러면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됐을 때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만 했다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7일, 18일이 지나서 보험회사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약 철회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청약 철회가 만약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도달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보통 15일째 되는 날에 내가 청약 철회할게요 라고 내 의사표시가 발송됐을 때에는 그날 보험회사에 도달하지 않고 하루 이틀 있다가 도달하게 됨으로써 15일 이내에 도달이 안 됐으니까 청약 철회는 없었던 일로 철회 못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발송만 제대로 했고, 그럼 16일, 17일차가 지나서 도달했다 하더라도 발송만 제대로 됐다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내용이 바로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할 때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서면으로 발송하게 되면 일반 우편은 증거가 안 남으니까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죠. 발송하고 나서 발송 사실을 회사에 또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물론 실무적으로 뭐 서면 등기로 발송하고 나서 또 회사에 또 안 알렸다고 해서 철회 효력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등기부에 보냈으면 입증이 되니까 그걸로 청약 철회는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청약 철회의 제한은 약술용으로도 나오고요. 이걸 응용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청약 철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